첫 번째 큐브의 키워드는 어떻게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4시간이 넘는 검찰 조사를 마치고 오늘 새벽에 귀가했죠. 김 씨는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건 큐브는 그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요. 김만배 씨는 검찰 조사를 마치고 여러 언급들을 남겼는데요. 약 14시간 조사를 받고 검찰청사를 나와서 김 씨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선화동의 1호 절반은 뭐 그분 것 이런 말에 대해서는 그분이 누구예요? 그 천화동이 이루는 의심할 여지 없이 그 화천대유 소속이고 화천대유는 제 개인 법인입니다. 그 말은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인가요? 그런 맥락은 제 쪽으로는 어떤 더 이상의 어떤 구사업자 갈등은 번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 들으신 대로요. 김 씨는 검찰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천화동인 1호는 자신의 것이다. 이런 점을 다시 강조했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에 대한 질문을 기자들이 하기도 했는데 그분에 대한 그분 것,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도 좀 주목이 되는데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분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 권력자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로비를 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상납하는 의도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지 이 부분이 이제 논란이 될 수밖에 없죠. 이게 정의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등장한다고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김만배 씨도 들어갈 때와 나갈 때 말이 달라요. 네.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그 말을 했던 것처럼 얘기를 했고 그런데 지금 이익금 남은 거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먼저 쓴 돈을 계산하고 나머지를 분배를 해야 되는데 더 많은 돈을 썼다는 것을 과장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했고 그 부분의 일부를 얘기한 게 그분이란 말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나오면서는 그런 말 자체를 네. 했다는 거 부인하는 취지로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게 이제 검찰이 이거를 수사를 찾아내야 되겠죠. 이게 왜냐하면 지금 그 정영학 씨의 녹취록에 나와 있고 또 정민영 변호사도 자술서에 보면 이 일부가 또는 전체가 다 그 유동규 전 본부장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럼 네. 그분이라는 사람이 누구인 건지 그 말이 정말 김만배 씨 말처럼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인 것이지 아니면 누군가를 지칭하는 말인 것인지 찾아내야 되겠죠. 예. 그럼 실제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누군지 하는 부분을 밝혀내는 것은 이 사건을 전체적으로 보는데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김만배 씨는 사업자 갈등을 막으려다 나온 말이다. 뭐 이렇게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분은 누구라고 또 추측을 해봐야 될 것인가. 손정혜 변호사께서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일각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의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유동규 본부장이 이제 받고 있는 혐의 중에 이미 뇌물을 받았고 앞으로 700억 원을 더 받기로 약속했다라는 취지의 진술, 녹취록과 이제 정영학 회계사의 여러 가지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럼 이 700억이라는 돈은 어디로부터 이제 건네받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지금 현재 이제 거론되는 주요 핵심 관계자들이 그 돈을 어찌됐든 전달을 하려면 본인 명의의 어떤 회사 자금에서 이것을 유용해서 전달을 해야지 이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면에 있어서 그분 거다. 그리고 700억 원을 주기로 했던 사실이 있고 앞으로도 뭐 다른 사람들에게 50억을 주기로 약속을 했다라고 한다면 예. 실질적으로 법인의 명의자인 이 핵심 관계자들일지언정 그 돈을 모두 배당받은 수익을 본인들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배당을 받아서 우회적인 경로로 다른 사람한테 실질적으로 기속시키려는 약정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피하기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고요. 예. 해명이라고 나온 것이 서로 이제 비용 부담을 누가 더 할 것인가에 대한 다툼이 있었고 수익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내부 갈등이 있었고 그걸 갈등을 막으려고 하다가 이런 헛말이 나왔다는 것인데 사실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죠. 일전에는 녹취록 내용이 뭐 농담이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농담으로 수백억, 수십억을 뭐 누구에게 준다, 어떤다 이런 이야기 잘 하지 않거든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합리적으로 이 해명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예.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유 전 본부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사람이죠. 정민용 변호사의 자술서 내용은 다른데 자술서에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유 전 본부장 역시 근데 부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서로 다른 주장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일단 서로가 서로에게 떠넘기는 걸로 보여져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일단
서로가 이거는 뭐 누구 거다 아니다 뭐 이게 본인 거다. 또 김만배 씨는 처음에 화천대유 이론은 본인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들어갔거든요. 수사받을 때는. 그래서 사실은 서로가 이걸 책임을 안 지려고 하고 뭔가 진실을 감추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분명히 보여요. 그러니까 세 사람의 말이 서로 다르다는 말은 뭔가 일치되지 않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보면 사실을 감추고 있는 뭔가가 있다고 보여진다는 거죠. 안 그러면 왜 이 말이 다르겠습니까? 세 명이 사실은 같은 부분들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다른 말을 하면서 충돌되고 있다는 점은 뭔가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이 천화동인 1호가 누구 소유인지 하는 부분을 밝혀내서 실제 그걸 밝혀내면 누가 이거를 뭐 뇌물을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결정되지 않겠어요? 예컨대 정말 투자한 사람이 이걸 가지고 있었다면 그건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만약 이걸 누군가를 대신 주기 위해서 뇌물성으로 천화동인 1호를 만들었고 거기에 소유주가 실제 다른 사람이고 차명으로 가지고 있었다. 이건 분명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밝혀내는 것은 실제 뇌물이 흘러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즉 어떤 권력을 갖고 있나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본인의 인허가권을 이용해서 뭔가 뇌물을 받았다고 하는 분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천화동인 1호가 누구 것인지 하는 부분 또 그분이라고 명칭된 이 부분이 왜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 하는 부분은 밝혀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라는 발언을 중심으로 해서 천화동인의 실수요주는 과연 누구일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해설을 좀 해봤습니다. 관련된 내용일 수 있겠는데요.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현안 브리핑을 했는데 관련 내용 들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적극 협력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청와대의 공식 입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요. 검찰과 경찰이 적극적으로 협력하라고 지시를 하면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방금 전했습니다. 관련 속보로 전해드렸고요. 저희 관련 내용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그 김만배 씨는 불법적인 금전 거래 그리고 정관계 로비는 없었다.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또 전면적으로 부인했는데요. 그 관련 언급도 한번 들어보시죠. 불법성이 있는 말씀들인데 뭐 로비 정황들이 있는 말들인데 그런 말씀을 녹취되는 걸 알면서도 그럼 왜 하신 거예요? 계좌 추적이나 이런 정황들을 보면 사실이 아니라는 걸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천화동인에서 대연 473억 어디에 사용하셨습니까? 초기 운영비나 또 운영하는 과정에 이 빌려온 돈을 갚는 데 사용했습니다. 계좌를 통해서 다 밝혀졌고 불법적으로 사용된 것은 없습니다. 예, 녹취록 얘기를 저희가 해보려고 이제 이 내용을 잠깐 준비해봤는데요. 정영학 회계사가 녹취하는 것을 알고 일부러 거짓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다라는 것이 김만배 씨 측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정 회계사가 자기에게 유리한 부분만 녹취록으로 제출을 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어떤 녹취록에 대한 신빙성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배경은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손정혜 변호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정 회계사가 비용 부담을 면하기 위해서 스스로 과장돼서 이렇게 언급을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2019년부터 이렇게 녹취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의도적으로 내가 거짓말을 섞어서 이야기한다라는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랑 이야기했을 때 내가 거짓말이지만 의도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게 나에게 도움되거나 상대방한테 불리해야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녹취록으로 거론되는 내용들은 사실 김만배 씨에게 굉장히 불리한 내용을 스스로 진술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녹음되는지 알았지만 내가 일부러 그런 허위 진술을 했다라는 것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고 예. 보통은 이제 거짓으로 말을 할 땐 나를 방어하기 차원에서 수동적으로 누가 이렇게 몰아갔을 때 유도신문을 했을 때 거기에 적극적으로 반박은 못하지만 수동적으로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정도인데 예. 먼저 적극적으로 이야기했던 부분도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이 녹취록 내용이 모두 조작되거나 허위냐라는 부분에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다만 이런 점은 있습니다. 정 회계사가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본인이 먼저 제안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녹음은 쏙 빼고 나에 대한 진술만 편집해서 지금 제출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다툼이 있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예. 누가 주도했고 누가 적극적으로
가담했는지에 따라서 양형이 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나한테 불리한 것은 제출하지 않고 상대방한테 몰아갈 수 있는 건 일부 편집해서 제출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검찰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본을 확보하고 정영학 회계사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지금 물증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에 편집되지 않는 날것의 전체 자료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고 뭐 피의자로까지는 아니지만 참고인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임의 제출이나 영장이 필요하다면 영장이나 전방위적으로 자료를 수집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지금 상황에서 이 녹취록을 고지고대로 믿는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이게 거짓말로 그냥 녹음된 거다라는 말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녹취록에 관련된 내용 잠깐 짚어봤는데 그러니까 정부 회사가 자기에게 유리한 부분을 제출한 것은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치더라도 지금 해명 중에는 내가 일부러 녹취한 걸 알고 거짓을 흘렸다? 이 대목은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 자체를 보면 본인한테 불리한 내용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했다는 말은 네네. 일부러 알고서 그렇게 반응했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김만배 씨가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몰랐을까? 이 부분도 의문이에요. 몰랐다고 하면 그렇게 발언을 했을까? 예. 이게 생각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뭐 지금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정의학 녹취록을 탄핵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 왜냐하면 정의학 녹취록을 근거해서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하나하나 확인해가는 과정이라고 보여지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검찰이 원본도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확보해야 되고요. 예, 예. 왜냐하면 이 녹취록을 일부만 제출했다고 하면 원본을 확인 안 하면 녹취록 그거 신빙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아마도 뭐 모르겠어요. 제가 확인 안 했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정의학 씨한테 원본 제출해달라고 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예. 녹취록에 왜냐하면 원본과 녹취록이 만약에 문서화돼 있다면 그 내용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전후 사정을 다 듣지 않고 중간만 들어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확인하는 사실관계 확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의 원본도 확보하고 확인한 다음에 그걸 하나하나 맞춰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김만배 씨는 그걸 알면서 얘기했다고 하는 내용 중에 많은 부분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는 말이 있다고 하면 예. 과연 알면서 얘기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하나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씨는 화천대유 자금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사건 변호사비로 사용됐다. 이런 의혹도 일축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수천억 원대 개발이 얘기인데 본인이 평가하시기에 이게 어떻게 가능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처음에 이 정도 예상 수익은 안 올렸는데요. 뭐 부동산 경기가 급작스럽게 뛰고 또 그래서 저희가 예상치 못한 수익을 얻었다고 봅니다. 화천대유 자금이 이재명 지사 선거법 변호사비로 뭐 사용됐다. 그런 건 터무니없는 위헌비어고요. 예. 억측입니다. 네. 관련된 내용과 해서는 즉 변호사비 의혹 이건 그러니까 사실 무근이다,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다, 억측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건 어느 정도 뭐랄까요 의혹에 대한 설명이 됐다고 봐야 될까요, 변호사님? 일단 의혹 자체가 구체적인 정황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변호사가 얼마의 수임료를 받았는데 이 수임료의 지급 출처, 유통 추처를 보니까 하천대유에 자금이 흘러나왔다. 이 정도의 구체적인 사실이 보도가 돼야 되는데 네. 현재로서는 그냥 추정에 근거해서 지금 정황적인 어떤 그 정황만 가지고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변호사비를 대납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건 뇌물수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실 구속될 만큼 사안이 굉장히 중대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주장이 구체적인 근거가 없이 나온다는 점에서 이제 유언비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사실관계는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호를 했던 변호사들은 특정이 되어 있고요. 예. 그럼 이 변호사들은 세무당국에 선임료 신고를 했었을 것이고요. 그럼 그 선임료와 관련한 법인 통장이나 개인 변호사 통장인들은 모두 오픈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화천대유 자금이 들어왔다면 금방 추적이 되고 만약에 가정에서 현금으로 수수하고 뒤로 받아서 사실은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뭐 조세포탈 혐의로 또 문제가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인데 현재로서는 이재명 지사와 관련해서 과거에 기억해 보시면은 무료 변론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 무료로 변론을 받아서 논란이 됐던 거 생각하면 굉장히 막대한 변호사비가 흘러갔을 것이냐 추정 예를 들면 의혹을 제기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의혹이 상당한 어떤 입증 자료가 있는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예, 어떤 근거를 어떤 의혹의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출발점부터 다시 이 내용은 시작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해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앞서서 50억 클럽설 잠깐 이제 손 변호사께서 말씀 주셨는데 50억 클럽설도 핵심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설명드린 대로 김 씨 측은 정 회계사가 오히려 먼저 여러 명에게 수십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녹취록에 김 씨가 말한 내용이 담기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수사는 역시 녹취록을 규명하는 것이 관건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건 수사기관의 이제 몫으로 넘어간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네. 녹취록 안은 이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50억 관련해서는 서로 의견이 좀 다른 거 아닙니까? 김만배 씨는 정영학 회계사 50억을 줘야 된다라고 먼저 얘기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정영학 씨는 지금 김만배 씨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서로 말이 다른 부분은 수사기관이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지금 국회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국정감사기관의 50억 클럽의 명단이 공개가 됐잖아요. 예. 그 부분도 저는 수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단 중요 인물들이고 그 인물들이 50억을 받았거나 아니면 받을 계획이었다고 하는 것을 국회의원이 직접 공개를 했어요. 그러면 그 사실관계는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진실인지 아닌지 그분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만약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저는 밝혀내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거론된 분들이 정말 50억을 받았는지 아니면 받으려고 약속을 했던 것인지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밝혀야 국민들의 분노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회적 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고 중요 정책들을 맡았던 사람들이고 정부에서 중요한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고 사법부에서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정말 이런 개발업자들한테 50억씩 받기로 하고 어떤 형태의 혜택을 줬다고 하면 그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 문제는 수사기관이 명확하게 밝혀서 정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하는 부분들을 국민 앞에 소상히 알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만배 씨는 이제 14시간 검찰 조사 이후에 이제 여러 언급들을 쏟아냈고 그 언급들을 토대로 해서 과연 그동안 갖고 있었던 여러 의혹들이 과연 설명이 되는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짚고 있는데 다시 김만배 씨를 검찰은 불러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과의 대질 조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 그 부분도 주목이 되고요.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어떤 부분들을 좀 검찰은 조사해봐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유동규 씨 대질 조사에 앞서서 사실 김만배 씨가 했던 역할이나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무엇이냐 그리고 구속영장을 통해서 신병을 확보할 것이냐 그게 더 주안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700억 약정설도 이제 농담이었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핵심 4인방은 동업관계로 비유할 수 있는데 동업관계라고 한다면 수익도 비율대로 가져가지만 비용 분담도 비율대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너는 얼마를 부담하라 했더니 나는 이 내 수익 중에 일부는 누구에게 로비를 해야 되니까 나는 낼 수 없다. 이런 분쟁은 충분히 상정해 볼 수 있는데 이게 50억을 로비하는 게 거짓말로 원래는 안 줄 건데 비용 부담을 안 하려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느냐 아니면 실제 50억을 주기로 사로 약정이 되어 있는데 배달 사고는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거나 아니면 실제 50억을 주기로 구체적으로 약정을 했느냐 이게 굉장히 관건이지 않을까 하는데 구체적인 약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이미 유동규 씨가 5억, 8억, 11억 정도 상당으로 뇌물 관련해서 영장이 발부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금액은 부풀려져 있을지언정 일부라도 정관계 로비, 뇌물을 제공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은 사정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줬는지가 반드시 밝혀져야 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김만배 씨도 사실은 불구속 수사보다는 구속 수사로 갈 가능성 매우 높고 구속 수사로 간다 본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유동규 씨랑 말이 다르다 이러면 대질 조사 가능성도 있다 보입니다. 다만 지금 유동규 씨하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그 천화동인 1억 소유자가 나라고 지금 김만배 씨는 주장하고 있고 유동규 씨도 내 거 아니라고 하는데 이 둘은 입이 맞춰지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른 제3자의 발언을 통해서 실질 소유주가 누군지가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과연 그분은 누구인가 이제 그 대목을 저희가 그래서 짚어본 것인데요. 마지막으로 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간 사업자의 부당이득 환수와 관련해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등 대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착수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하고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전망하세요? 어떻습니까? 일단 실효성이 저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그 성남시에 있는 도시균형발전과 예산재정과 법무과 이게 세 개 과가 중심에서 TF를 꾸렸다고 해요. 이게 경기도에서 권고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가 공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성남시에 공고를 했고 왜냐하면 이 사건이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전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는 사건이 됐고 이 돈을 벌어가지고 이걸 또 돈잔치를 하고 또 로비도 하고 이런 일이 좀 정황이 나오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더 이상 이 사람들, 즉 못된 행동을 한 사람들이 이익을 못 가져가게 막는 것은 공공기관에서 해야 할 일이라는 그런 점에서 공고를 내린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부당이익 환수라고 하는 부분이 첫 번째 목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손해배상 청구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요. 유동규 본부장 같은 경우에 만약 이제 지금 현재 배임 혐의로 지금 구속이 돼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게 재판까지 가봐야 되겠지만 만약 그게 사실로 확인된다면 일단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경기도가 권고한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첫째,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에 대한 자산 동결 보전. 두 번째는 개발이익 추가 배당 금지, 그리고 부당이익 환수, 이게 세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를 어떤 방법을 할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고 TF에서 방안들을 찾아내야 되겠지만 저는 실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이 사람들이 아직 모든 이익을 다 가져간 건 아니잖아요.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급되지 않은 돈이 있거나 더 이상 지급할 내용이 있는가, 이 이후에도 지급할 가능성이 있는 어떤 그 돈에 대해서는 자산을 동결시키거나 아니면 멈추게 해서 수사가 다 끝난 뒤에 불법적인 일이 있다고 하면 부당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찾아내야 된다, 저는. 그게 바로 공공의 이익 또 공공 민영이 함께 개발했던 목적에 맞는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내용까지 저희가 짚어봤고요.